자, 우리 지금 민법 총칙하고 있죠. 자, 민법의 시험 범위가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지 마세요. 이런 거 쓸데없이 암기하고 그러시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일단 먼저 민법 총칙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죠. 민법 총칙은 민법 제1조부터 184조까지 다 들어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갑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인중개사는 민법 제103조부터 154조까지만 들어가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총칙만 가지고 봤을 때 3배가 넘습니다. 3.5배입니다. 시험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물권 있죠? 물권법은 다 들어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물권, 총론, 강론 다 들어가요.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권, 강론 중에서 질권법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린 질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법이요. 이 채권법 죽입니다. 채권은 벌써 채권 총론이 있어요. 채권 총론이 법조문이 138개인가 그래요. 조문만 138개인가 그런데 한 문제 나와요. 다 들어갑니다. 네,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고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이 있습니다. 채권 강론은 또 계약법하고 기타로 나눠집니다. 적지 말라 그랬죠, 제가. 여기쯤에서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타 이렇게 나눠져요. 계약법도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으로 나눠지고, 계약법 강론에는 15개 계약이 있어요. 15개 계약 중에서 4개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 이렇게 4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게 다예요. 나머지 고용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도 거의 안 내는 것들인 거예요. 시험이 내는 건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이에요. 딴 시험이 15개 계약이 다 들어가도 시험이 내는 건 거의 이거라고. 나머지 고용은 우리 근로기준법 같은 게 별도로 있어요. 특별법이. 그래서 별도로 적용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중에서는 부당이득, 불법행위 2개 들어갑니다. 부당이득, 불법행위 뭐 이런 거 2개 들어가는데, 적을 거 있나요? 예. 채권 총론에서 많이 나오면 2문제예요. 안 그러면 1문제. 근데 범위는 여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계약법 총론에서 1문제 나옵니다. 계약법 강론에서 하나, 둘 나오고, 여기는 최소한 3문제 정도 나와요. 최소한 3문제. 그 다음에 기타에서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나오겠는데, 이 채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계약법에서 승부 봐야 돼요. 계약법하고 요거 가지고 승부 봐야 됩니다. 그럼 8개 중에서 5개 내지 6개 정도를 여기서 승부 보고, 이거 붙들고 몸부림치면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나올 만한 거 몇 개만 할 거예요. 이제 금년에는 몇 개만 이렇게 쓱 하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틀려야 돼요. 근데 그냥 틀릴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게 번호를 정해줘요. 제가 몇 번 찍으라고 다 정해줘. 반드시 그걸로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학원마다 번호가 다 다르거든. 어쨌든 한 군데 학원에서는 다 맞춰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한 군데 학원 맞아야 되니까 번호를 찍어 드립니다. 그걸로 하시고, 여기서 수업한 데서 안 나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거 가지고 승부 봐야 돼. 요거만 가지고도 130 몇 개 조문이잖아요. 130 몇 개 조문이니까 여기 다 해도 이게 이거 다 해도 170개 조문밖에 안 돼요. 170개, 한 300개가 채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몇 개? 여기서 130 몇 개 조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공부의 효율상 이걸 한다. 안 할 건 아니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어갖고 에이씨 그거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해서 3분의 1만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분명히. 근데 저는 끈기가 있어 끝까지 해버려요. 예,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는 하지만 심화 과정 가서는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였죠? 예, 좋습니다. 여기서 24문제, 여기서 8문제, 여기서 8문제 나와요. 예. 됐습니까? 네. 시험 범위만, 민법 시험 범위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4배 정도 범위가 됩니다. 4배, 3배, 3.7배 정도 돼요. 법조문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 예. 아시겠죠? 뭐 이까지 걸 알아. 자, 이제 총칙 계속해야 되겠죠? 민법 총칙 중에서 통칙 했잖아. 통칙.
통칙 민법 1조 2조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민법 총칙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권리라고 했잖아. 권리. 전부 권리인 거야. 그 다음에는 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권리는 언제 발생, 변경, 소멸해서 변동이 되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뭐죠? 네. 이 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인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하는 집단을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처럼 취급하는 집단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집단.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모여 있는 게 법인이다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이 소멸한다라고 하면 법인이 소멸한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해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이게 개념을 정리할 때 법인은 집단이다. 그러니까 소멸, 사람 모아서 만드는 게 법인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법인은 해산한다. 자연인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져 갖고 채권 채무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법인은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의 아버지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상속이 없죠. 상속이 없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 정리해야 될 특별한 절차가 또 필요하죠. 그걸 뭐라 그래? 청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소멸되는 건 해산이다, 청산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이 사망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나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둘 다 권리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면 대관절 법인은 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법인을. 자연인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럼 이제 다시 또 우리 원시 시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원시가 지나서 이제 서로 교환 경제,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내가 하나 물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물건이 필요한데 저 물건은 난 못 만들어. 근데 내가 만든 물건을 쟤도 탐을 내요. 그럼 가서 뭐 하는 거야? 교환하는 거죠. 그래요. 그 거래예요, 그게. 그 거래 중에서 이제 최초의 거래 형태가 물물 교환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거는 완전히 한계가 다 되는데 제 거는 반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갖다 주고 그거 받아오려니까 영 찝찝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갖고 한번 슬쩍 던져봅니다. 뭐라고? 두 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그래 나도 양심이 있지. 그리고 두 개 줬다는 거예요. 한 개 가져가서 두 개를 받아왔네. 그 다음번에 두 개 가져가면 몇 개 받아올까요? 네 개 갖고 네 개 받아오죠? 여기까지는 계산되죠? 그럼 좀 어려운 걸로 해보자고. 6개 가져가면 몇 개 받아와요? 그거 봐,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지금. 근데 손에 하나씩밖에 안 든다, 못 들어. 그러면 두 개 그러면 몇 개? 아니 손에 두 개. 그럼 6개 가져가려면 몇 명이 가야 돼? 그러면 6개 가져가려면 몇 명이 가야 되냐고. 3명? 거봐. 가져오는 거 어떡하려고 그래. 가져오는 거 2개씩 더 받아오면 12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6개 가져가면 12개 계산돼요? 근데 왜 3명이래? 그럼 몇 명 가야 돼? 6명 가져야 돼. 6명. 6명이 갔네. 가서 받아 갖고 와요.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2개를 6명이 나눠서 2개씩 가져가야 돼. 갈 때 들고 간 놈들은 더 가져가야 돼. 갈 때 들고 간 놈들은 더 가져가야 돼요? 왜 더 가져가야 돼? 기여도가 있잖아. 노력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럼 맨몸으로 갔던 놈은 시간 똑같이 소비하고 그냥 와갖고 덜 받으래.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럼 갈 때부터 나도 하나 줘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거 어떡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쟤한테 하나 주고 더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생기는 거야? 분쟁이 생기는 거야.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자연인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익을 어디다 귀속시키자? 여기다가 귀속시키고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을 정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법인인 거예요. 법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걸 부여해요.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 능력을 갖는데,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그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능력. 법인을 만들면 이익을 분배하는 게 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 생활을 좀 단출하게 하고 좀 원만하게 분할하기 위해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법인을 만들었으면 거래를 할 때 자연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한다. 그럼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하면 얘한테도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도 재산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인이 재산 소유하면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내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법인도 재산을 소유하고 법인도 세금을 내요. 권리의 주체인 거야. 그러니까 법인은 사장님이 있어. 법인을 만든 사장님. 그 사장님은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거 쓰면 횡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 재산이요, 아니야?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아니고 법인 재산이란 말이야. 이걸 만든 이유는 모든 이익을 여기다가 귀속시켜서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잘 나눠주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재산은 법인을 만든 당사자도 이제 지 맘대로 가져가면 안 되지. 지 재산이 아니니까. 지는 자연인 아니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한 집단을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권리 능력을 갖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권리 능력이 동일할까요? 좀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지. 자연인은 권리 능력 중에 생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권. 법인에는 생명권이 있어요? 법인이 호흡해? 복식 호흡? 할 수가 없죠. 그럼 법인의 권리 능력은 자연인의 권리 능력하고 똑같을 수가 없네. 자연인은 뭐가 있어요? 사상의 자유권이 있잖아요. 사상, 내가 어떤 사상이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사상을 잘못 가졌다고 해서 비난은 할지 모르겠지만 처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옛날에 처벌했잖아. 뭘로? 사상범으로. 그런 법들은 아주 근대화되고 원시적인 법이라 그래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게. 요즘에 사상범 처벌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지만 어릴 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상범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다 그래야 돼. 들어봤다 그러면 연식이 나하고 비슷한 거야. 못 들어봤는데 그래야 연계야.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나 그런 거 모른다고 해야 돼. 그래야 젊은 사람이고, 안다 그러면 연식이 좀 된 거야. 30살 넘은 거야. 아시겠죠? 좋아요.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자연인은 사상의 자유도 있어요. 자연인은 정조권도 있어. 정조권. 정조를 지킬 권리가 있어. 법인 그런 게 있어? 법인 남자 여자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 능력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고, 요것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여기 냄새만 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요?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럼 사람의 생존 기간은 언제요?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가 생존 기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그러니까 사람은 출생에서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다. 그러니까 출생하게 되면은 바로 재산을 소유할 자격을 갖춘 거야. 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 안 했는데요. 안 했어도 재산을 소유할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를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자, 출생과 관련돼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과정에 출생의 관계는 법마다 조금씩 출생의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진통설,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 다음에 독립호흡설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법마다 조금 달라요. 진통설은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출생하려고 진통이 시작이 되면 이미 출생한 것이다. 진통이 시작될 때 아기의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얘는 이미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거요. 일부 노출설은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출산이 시작이 되면 그때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얘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고, 전부 노출설은 어머니 몸에서 완전히 노출이 돼서 지금 태를 가르기 직전에 어머니 몸에서 완전히 노출됐을 때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얘는 이미 권리 능력을 갖는다. 독립호흡설은 태를 가르고 응애 그러고 울잖아요. 이게 뭐예요? 독립호흡인 거예요. 이 왜 아기가 왜 울어요? 어떤 분이 간호사가 폐에서 운대는데, 간호사가 폐에서 우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갖고 자기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산소가 들어가면 우리는 전부 다 활성산소가 생기면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이게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기가. 과학적으로는 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통증이 생겨서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산소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통증이 생기는 걸 몰라서 그래. 이 산소가 쇠도 잘라요. 쇠 같은 거 자를 때 몰라요. 산소로 불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산소가 쇠도 잘라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호흡설인 거야 이게.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떤 걸 취하고 있느냐? 전부 노출설 취하고 있어요. 어머니 몸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 태 가르기 전에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이거는 출생한 거예요. 자,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황급히 가죠. 예, 그 진통설을 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머니가 진통이 시작이 됐네요. 진통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가다가, 좀 비극적인 얘기 할게요. 교통사고 나서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다 죽은 거야. 출산하지 못하고 다 죽었대요.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이미 진통이 시작이 됐잖아요. 어머니 생명침해, 그 다음에 태아 생명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죽인 거야. 근데 민사적으로는 아직 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전부 노출이 돼야만.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어머니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지, 태아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뭘 그거 갖고 따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거 하나하나가.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에서 뭘로 취한다고요? 전부 노출설. 그럼 언제를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를 사망한 것으로 보냐? 심박이 정지가 아니고 뭐죠? 종지설인 거야. 심박 종지설. 심박이 잠깐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됐다 다시 뛸 수도 있죠. 못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보고 계셨어요? 거기서 보셨어요? 실제로 안 뛰다가 뛰는 거, 심장 마사지 CPR 하니까. 나머지는 드라마에서 보셨죠? 그거 끊어야 돼. 드라마 보면 민법 성적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자기가 공부하다가 성적이 왜 안 오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드라마 보고 있구나 그거야. 이 민법은 철저하게 머리 갖고 냉정하게 풀어야 돼요. 이거 갖고 풀면 계속 틀려.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그래서 법과대학은 2학년 2학기만 되면 애들이 인간성이 거의 매몰돼 버려요. 법대 애들 미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학생들이 상대를 안 해줘. 저 인간 같지 않아 갖고. 인간성이 거의 매몰이 돼 버립니다. 문자 하나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는 게 법대 애들이에요. 이게 저기 있는 애들이 자꾸만 싸우는 이유가 저기에 한 70%가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인 거야. 말 요구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래서 쌈박질 하는 거야. 인간성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권리 능력을 갖는 거야. 그럼 얘 애기는 출생하자마자 애기 출생했는데 이제 전부 노출이 됐네. 그리고 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할아버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들 아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10분의 1 얘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아버지 가진 땅이 300만 평이래. 그럼 얼마 주라고? 30만 평을 막 태어난 놈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걔는 취득할 자격을 갖춘 거예요. 나중에 출생 신고하고 이전 등기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그럼 걔는 이제 땅 가지면 세금 내야 될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을 갖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의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의사 능력. 그러니까 정상인의 정상적인 지능을 얘기하는 거야.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근데 이 의사 능력은 언제부터 의사 능력을 갖느냐? 이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요. 개별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설명할 때는 이제 이 말을 주로 해요. 어떤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아기가 둘이야.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 7달 된 아들이 하나 있네.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모유를 고집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7달 된 아기한테도 모유를 먹여요. 근데 뭐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모유 많이 먹은 애들이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뭐 수명도 길다면서요. 그리고 뭐 지능도 훨씬 더 높다고 한 15 정도가 높대요. 통계적으로. 암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7달 됐는데 계속 모유 먹여요. 얘가 봤을 때 지금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엄마 내 거였잖아. 이 유식이 태어나고 나니까 밀려버렸죠. 그 엄마 주위를 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해갖고 너도 먹고 싶니? 라고 한다고. 먹고 싶다고 하죠. 얘가 7달쯤 되면은 젖 먹으면서 엄마 깨물어요. 이가 나니까. 그럼 엄마가 이게 엄마를 깨물어? 거꾸로 잡고 볼기짝 팹니까? 그 엄마 병원 보내야 되죠. 그래, 손가락 집어넣고 입 벌려서 엄마 아픈데 왜 깨물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먹입니다. 그걸 얘가 봤거든. 그 엄마가 너도 젖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응. 그래서 한 번 먹였다. 얘도 깨물었다. 그쵸? 정확히 말씀하셨잖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그랬어. 뒤지게 피해야 된다고. 거진 뒤지는 거죠? 그래요. 너 벽 보고 베개 들고 서 있어. 라고 얘기하죠. 벌 쓰고 있다고. 지나가다가 애비도 한 대 때리죠. 이놈 새끼. 그리고 애비 때려요. 얘가 씩씩거리고 나오는 거야. 왜? 왜 동생은 안 때리고 나는 때리냐 말이에요. 난 왜 벌수가 엄마 아버지한테도 맞아야 돼?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얘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행위에.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얘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얘. 모르니까 얘는 책임져 안 지는 거야. 이게 의사 능력인 거예요. 얘 화가 났죠? 씩씩거리고 나와가지고 얘 토지 30만 평이 있는 애잖아. 조그맣게 걔. 토지 30만 평이 있는 애요. 씩씩거리고 나오는데 옆집 아저씨 갑이 턱 만났다. 너 왜 그러냐? 그러겠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왜 동생은 안 때리고 나만 때리냐고. 그랬더니 누구가 맞을 짓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럼 좋다 이거야. 내가 엄마 물었으니까 엄마는 나 때리는 거 좋은데 아빠는 그럼 왜 때리냐는 거지. 아빠가 왜 때리는지 아시죠? 그때 크면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일로 와라.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사탕 100개 사줄게. 토지 나한테 줄래? 라고 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합니다. 교환계약 체결했어. 쟤는 사탕 100개가 좋아? 토지 30만 평이 좋아? 토지 30만 평이 좋은 거야. 토지 30만 평이 좋다고? 사탕 100개가 훨씬 더 좋지요. 얘는. 그래서 교환계약 체결했다. 그래요. 얘는 이 행위할 때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행위할 때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는 의사 능력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사 능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예요? 무효인 거야. 무효. 하지만 이 행위는 유효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의사 능력과 책임 능력은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의사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대표적인 게 만취자예요. 만취자. 우리 같은 사람도 만취했다는 거야. 소주 한 10병 먹었대요. 그럼 만취 상태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아파트를 택시기사한테 증여하는 계약을 썼다? 이거는 의사 무능력 상태고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무효. 근데 진짜 제가 의사 무능력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행위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상 된 자를 뭐라고 해요? 성년자라고 하고 19세 미만자를 뭐라고 불러? 미성년자라고 하거든요. 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혼자서 유효하고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인 거야. 그러니까 성년자는 내가 어떤 법률 행위 하죠? 그럼 내가 어떤 법률 행위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유효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무조건 유효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빌려주기로 했으면 빌려줘야 되는 거고 성년자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혼자서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그걸 행위 능력이다. 용어가 어려우니까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수 제가 줄쳐드리고 다 할게요. 네, 그래요. 그 행위 능력이 있는데 그럼 얘는 얘 어린 것들. 귀때기 피 안 마른 애들. 미성년자죠? 네,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능력이 아닌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들은 다 제한 능력자예요. 자, 미성년자 중에서 물론 이제 18세 이상으로 부모의 동의받아서 혼인하게 되면 성년의자가 있긴 있는데 그건 예외로 보고 얘는 미성년자고 성년자들 중에서도 일정한 심판을 받게 되면 제한 능력자로 취급되는 자들이 있어요. 뭘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이 심판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한 능력자가 되는 심판은 2가지예요. 법원에서 뭐라고 심판을 하냐면 너는 오늘부터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누구 도움 받아라 그랬어? 크게 한번 해봐요. 누구요?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면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의 도움 받는 애요? 성년 후견인의 도움 받는 애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이게 이제 구분이 되네, 그죠? 성년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성년 후견 감독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볼게요. 성년 후견인의 도움받는 자를 누구라 그래?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도와주는 애가 누구야? 성년 후견인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은 성년 후견 감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또 심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너는 오늘부터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그럼 한정 후견인의 도움받는 애는 또 뭐라고 불러야 돼? 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죠. 피한정 후견인 도와주는 애는 누굴까요? 한정 후견인이고. 그럼 한정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애는요? 한정 후견 감독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용어가 그냥 헤딩하면 이 과정 없이 그냥 헤딩하면 겁나 헷갈려요.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갈게요. 넌 오늘부터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그럼 얘는 뭐 됐어요? 피성년 후견인. 그래요. 물론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서 심판을 해야 돼. 심판을. 근데 심판을 하는 요건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일단은 성년 후견인 내 도움을 받는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그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는 애를 성년 후견인, 얘 성년 후견인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애를 성년 후견 감독인이다. 이 용어만 입에 붙어도 굉장히 편한데 어쨌든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적 제약이 굉장히 심해요. 사무처리 능력도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가 있어. 걔는 법원에 심판받지 않으면 무조건 정상인인 거예요. 그 중요한 말이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여기서 가끔가다 쉬운 문제를 트릭으로 집어넣어요. 질병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이 심한 자는 제한 능력자다. 그럼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지. 그런 상태도 걔는 뭘 받아야 제한 능력자야? 심판을 받아야 제한 능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는 거야. 질병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 이거만 디립다 공부하니까 나중에 심판자는 보지도 않고 그 얘기만 나오면 비성년 후견인 동그라미 낼름 치고 맞았죠? 그러고 확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라도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건 앞에 게 아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아시겠죠? 이게 핵심 단어인 거야. 암만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도 심판받지 않으면 제한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이 제한 능력자들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성립했다는 이렇게 서 있죠? 성립했어요. 성립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어떤 사람이 취소라고 얘기하면 법률 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는 걸 소급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효하고 취소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본질은 다른 거지. 얘는 성립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애고 얘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라고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애가 취소할 수 있는 애죠. 그래,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해요. 취소하고 나면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취소하고 난 다음에 무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하고 똑같아져. 근데 취소하기 전이면 무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정반대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취소하고 나면 무효라며, 무효. 그럼 나하고 거래했어요. 매매했어요. 이거 매매했는데 매매가 무효라는 거야. 내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대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물건 줄 필요 없고 대금 줄 필요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미 이행됐네. 이미 줬대.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죠. 왜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 안 줘도 되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받은 게 있겠죠? 그럼 나도 돌려줘야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크게 봐요. 뭐라고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걸 부당이득 반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 개인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 내가 준 거 먼저 받고 내가 갖고 있던 건 나중에 줘야 돼. 내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야 돼. 우리 입장에서 바꿔줘야지. 동시이행은 배운 사람들이지. 그럼 상대방은 걔도 마찬가지지. 그럼 또 쟤네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뭐래요? 같이 동시에 주고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의칙이란 말이에요. 신의칙. 형평의 원칙상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에 주고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할 땐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이득을 잘라서 누구 좀 줬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반토막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할 때 그것도 찾아다가 갖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남은 것만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내가 처음부터 이거 무효 또는 취소가 될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는데 잘라서 누구 줬다는 거야. 이걸 악이라고 얘기해. 악이. 근데 처음부터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는 걸 내가 몰랐다고. 몰랐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나눠줬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라 그럴까? 거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예년에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요. 선의 악이. 그럼 선의인 경우에는 그게 무효 취소될지 몰랐던 사람은 줄 때 현존이익 남은 것만 주면 돼요. 근데 악이었던 사람은 이거 다 찾아다 주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이게 정의잖아, 이게. 이게 형평이고. 이게 신의 성실이죠, 이런 게. 그래서 찾아다 줘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은 뭐만 주면 돼? 현존이익만 주면 되는 거야. 언제나 현존이익만 주면 돼.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반환할 때는 현존이익만 주면 돼. 그럼 아까 걔 30만 평 사탕 100개 바꾸네. 걔는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이기도 하거든요. 걔도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로 취소 한번 했다고 봐봐요. 얘 사탕 98개 먹고 2개 남았다. 그러면 뭐 사탕 2개만 주면 되죠? 이때 이 아저씨는요. 얘 어린애라는 거 잘 알고 한 아저씨 아니냐고. 30만 평 자기가 갖고 왔죠? 그동안에 거기서 이자 같은 거 조금 과실 같은 거 생겼다. 이것까지 싹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도 반환의 범위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거 우리 본 수업이 하는 거고. 아시겠죠?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심판받은 애 중에서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아라, 즉 특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오늘부터 특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심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특정 후견인.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뭐라고 불러? 특정 후견인. 그 특정 후견인의 업무 감독하는 사람은? 특정 후견 감독인. 이거 한 가지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다 알잖아.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왜 띄어났어요?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닌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민법을 개정을 하면서 뭔가 법률상의 불비, 잠깐 실수를 해갖고 이건 특별한 내용을 더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직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직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거는 아마 개정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 작업 굉장히 오래 걸려요. 민법은 한번 개정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도 제가 제한 능력자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줄쳐졌는데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고. 이것도 또 제한 능력자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얘는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얘가 한 법률 행위는 임의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할 때도 무조건 현존이익만 주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란 얘기는. 아시겠죠? 뭐 그런 거야. 제한 능력자도.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잘 보호가 되는데 그럼 거래하면서 제한 능력자만 보호해야 돼? 상대방도 보호해야 돼? 상대방도 보호해야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형평의 원칙, 신의칙이란 말이에요. 한쪽만 보호하면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 이쪽도 보호해야지. 형평의 원칙상 누구도 보호해야 돼?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관념을 다시 한번 바꿔봐봐요. 제한 능력자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야. 제한 능력자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제한 능력자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제도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핵심은 제한 능력자 보호 아니냐고. 그러니까 시험에 내면 제한 능력자 쪽을 많이 낼까요? 상대방 보호를 많이 낼까요? 제한 능력자 쪽을 많이 내는 거야. 상대방 보호보다는. 그 상대방 보호가 나오면 단위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하나가 쓱 끼어 들어가는 정도예요. 근데 22회 때 나왔단 말이야. 잘 내지 않는 게. 중요하긴 중요해. 굉장히 복잡하고. 하지만 잘 내지 않는 거거든요. 잘 내지 않는 건데 22회 때 얼마 전에 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보호하는 제도가 큰 틀로 2개에서 뭐 3개, 4개인데 중요한 건 밑에 있는 4개야. 특유의 보호제도 몇 개요? 4개. 4개만 있다만 그냥 하시면 돼.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건 최철거사입니다라고 해서 암기시켜버려요. 그럼 그냥 끝나 그거는 최철거사로 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데 그럼 상대방도 보호해야 돼? 말아야 돼? 상대방도 보호해야죠. 상대방 어떻게 보호해요? 상대방 어떻게 보호해? 4개. 몰라 잘. 안 했는데 뭐. 상대방 보호제도 한 4개 정도 있다 해요. 핵심은 뭐다? 제한 능력자 보호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심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 근데 법조문을 막 들어가면요. 아무 이런 기본 지식 없이 공부하면 앞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한다고. 거기도 집중할 건 지속적 결여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건데. 아시겠죠? 자, 됐어요. 이게 제한 능력자 제도였다.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은 이렇게 권리 능력을 갖는데 그러면 자연인이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처음에 태가 생겼고 출생하기 전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죠? 태아라고 부르죠. 태아도 보호해야 되나요? 태아? 해야 돼요?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죠. 태아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제3조에 분명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태아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태아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태아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모든 세계 민법이 태아도 보호해요. 하지만 그 보호 정도는 조금 달라 나라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는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은데 뜻은 정확히 몰라도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에 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 보호가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모든 법률 관계에 있어서 다 자연인하고 똑같이 보호해요. 자연인하고 똑같은 권리 능력이 있다고 한다고. 근데 이거는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몇 개의 나라만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태아도 완전히 자연인처럼 취급하잖아요. 태아에게 아주 안 좋은 질병이 있어도 무조건 낙태는 안 돼. 낙태는 무조건 살인이야 거기는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죠? 안 그렇고 우린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무슨 주의요?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는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 명문의 규정은 몇 개 있어요? 5개. 몇 개요? 5개 있어요. 5개. 손상유유대 5개 있어요. 뭐라고요? 한번 해봐. 요거 손상유유대 5개 있어요. 5개. 손은 뭘까요? 한번 우리 추정 한번 해볼까요? 손이 뭐죠? 손해배상 청구. 손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 뭐 어저께 손 그랬더니 핸드 그러던데 나도 알아 핸드인지. 상은 뭘까? 상은 상속. 자꾸만 추정을 한번 해봐요. 상속.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적는 것보다 생각하다가 자기가 틀리거나 자기가 맞는 게 훨씬 더 엔돌핀이 많이 생겨요. 마약 먹은 것보다 더 기분 좋아 그러면. 꼭 마약 먹어본 놈 같네. 그죠? 그다음에 손상. 유는 뭐야?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증은 뭐냐면 이거 가지실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증여야. 증여인데 내가 죽으면 이거 재준다. 내가 어떻게 되면 죽으면 이거 재준다. 이게 유언에 의한 증여인 거야.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유류분권이라고도 하고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이 재산이 있고 이분에게 상속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재산을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유증해 버린다고.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구구절절한 89세 할아버지하고 28세 바리스타 초이 꽃다방 미스체의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드릴 거고. 그래 이렇게 89세 되신 분이 재산이 5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진 이분이신데 그 바리스타 초이 28세 언더 28이라고 하죠. 28세 바리스타 초이한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요. 그분에게는 이제 자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500억이 다 바리스타 초이한테 갈 것 같죠. 근데 상속인들은 1순위 상속인들은 그 유증 재산 중에서 절반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야. 유류분권. 쫓아해 보세요. 기름값 같죠? 기름값 같지 않아요? 그래요. 하여튼 기름값도 민법에서는 배려해 준다. 어쨌든 맞추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대는 뭐냐면 대습상속인 거야. 대습상속. 한 대를 걸러서 상속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대습상속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권 없는 거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뱃속에 태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태아가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죽을 때는 아직 생명체가 출생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나중에 출생하게 되면 아버지의 상속분을 할아버지한테 대신 받아.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개야. 뭐뭐였죠? 네. 크게 하세요. 크게. 예. 여러분 여기서는 크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지만 길 가면서 혼자 손상유유대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길 터져. 그죠? 전철에서 한번 손상유유대 그래봐. 앉으시라 그런다니까. 앞에 앞서서 어떤 분이 얼굴 쳐다보면서 손상유유대 그래봐. 이상하네 그런데 2번만 더 해봐. 비켜준다니까.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손상유유대 그래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하게 되면 뇌에 전달하는 뇌파 자극이 눈으로 1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극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크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뭐라 그랬어 내가? 손이 뭔데? 상은? 적어놓은 거 읽다가 걸리면 그냥 안 놔두는 수가 있어. 적어놓은 건 6 years old도 다 해.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유류분. 기름값이라니까 금방 기억나잖아. 그 다음에 대습상속. 한 대 걸러서 손상유유대.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만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종류를 나열해서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가족법에 있는 거거든.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가장 쉽게 내면 손상유유대 중에서 하나 바꿔서 낸단 말이야. 인정되지 않는 거 박스에다 집어넣고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다 골라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면 한 문제 맞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나머지는 왜? 손해배상만 빼고 나머지 4개는 가족법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뭐 유류분이 뭐냐? 이건 제가 설명했지만 안 나와. 대습상속이 뭐냐? 이건 안 나와. 안 나와요? 유증이 뭐냐? 유증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안 나온다고. 그 대신 종류만 단순하게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어쨌든 간에 태아에게 그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출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일단은 인정돼 있어도 그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살아서 출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출생하고 나면 그때 받는 거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있는데 태아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직 상속 못 받는 거야. 못 받았다가 나중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고 나면 자 보세요. 아버지 먼저 죽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상속권 없이 죽은 거 아니야. 근데 뱃속에 태아가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도 아직도 뱃속에 있는 태아면 아직 상속은 안 돼요. 그랬다가 얘가 출생하고 나죠. 출생하고 나면 그 태아가 상속권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도 출생하고 나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출생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출생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교통사고로 다시 가봐요. 교통사고로 갈게. 출생하려고 하던데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생명침해가 2명이 있었죠. 근데 민사적으로는 생명침해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태아인 상태였는데 태아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있는데 얘는 출생했어, 사산으로 끝났어요. 사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걔라도 출생을 했다 그럼 걔는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복잡해. 그래서 정지조건설, 해지조건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수업 안 들어와. 어려워서. 아시겠죠? 그냥 머릿속으로 권리가 있긴 있을 때 그 권리는 언제 행사한다? 출생하고 난 다음에 행사한다. 근데 출생하지 못하면 행사 못한다. 출생하지 못하면 죽은 건데 어떻게 행사하겠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잠깐 봐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걸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암기할 거 없어. 괜찮아. 연필 잡지 마. 부담 안 가져도 돼.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죠?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예? 예, 그리고 행위 능력은 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고, 태아 보호해야 된다 그랬잖아. 태아. 예? 태아 보호해야 되는데 넘기기 전에 우린 일반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 넘기다 걸리면 그냥 안 놔둬. 넘기지 말아요. 그러면 보호되는 거 몇 개? 5개. 뭐? 손이 뭐였어요? 상은? 그 다음에 오케이. 굿이에요. 굿. 거진 천재급이야. 다 붙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 있죠? 제한 능력자의 유형안 보세요. 미성년자,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거기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관계없어.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성년 우견인, 성년 우견 감독인, 한정 우견인, 한정 우견 감독인 나오는 순간 막 어지러워지는 거야. 걔네들이 다 뭐다? 제한 능력자다. 아시겠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돌려주는데 제한 능력자 측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현존 이익만, 남아있는 이익만 줘요.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누구 나와? 피특정 후견인 나오잖아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개념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하지만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특정 후견인은 뭐니까 정상인이야.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근데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 고려만 하는 거야. 고려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면 판사가 뭐라 그래? 닥쳐. 그러고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피특정 후견인이 되는 자는 정상인이라고 그랬잖아. 나 싫어요. 그러면 법원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인이다 아니다. 제한 능력자다 아니다. 이거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방 보호가 중요해? 제한 능력자 보호가 중요해? 제한 능력자 보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 제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투기의 보호 제도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넘겨보시면 4개 보여. 거기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철거사 그래갖고 제가 암기시킬 거라고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쉬었다가 부재와 실종할 거예요. 조금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